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식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볼 텐데요. 그럼 7월 12일 월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텍톤 투자자문의 주식운용본부장을 맡고 계신 신종민 상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네네.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네네네. 시장의 출렁임도 맞습니다.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는데 또 여의도가 워낙 확진자가 많아서 그래요? 사실 미팅들이 많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취소되고 있고요. 저녁 약속은 거의 불가능하고 네. 또 중국 시장이 워낙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지난주에 네. 특히나 홍콩 주식들 중심으로. 그래서 한 주가 굉장히 좀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월가에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로 끝난 지난주 월가 증시에서 한 주간 다우지수는 0.2%, S&P 500은 0.4%, 그리고 나스닥은 0.4%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월가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한때 연 1.3% 선까지 떨어졌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9일 연 1.37%에 거래됐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주목해 봐야 할 월스트리트의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실적 증가도 꼭지점? 이런 의문으로 끝나는 포인트를 하나 정해봤습니다. 두 번째, 드러나는 인플레 민낯. 세 번째, 월가와 중국의 밀월, 강제 파경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포인트를 하나하나 가지고 이슈를 격파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기업 실적 증가도 꼭지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경기가 이제 피크 쳤다 이런 얘기들 쭉 많이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경기랑 실적도 비슷하게 가니까 기업 실적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번 주 그러니까 부터 이제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발표되는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일정을 보니까 은행들부터 네. 이제 실적을 발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3일 날 JP 모건, 골드만삭스, 14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네. 웨스파고, 네. 그 15일 모건 스탠리 이렇게 쭉 그 실적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은행들 실적이 얼마나 좋을까 봤더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에서 이제 분석한 거를 보니까 은행 부분 실적이 작년보다 204%배 맞습니다. 가까이 이제 굉장히 늘어날 잘 나올 것으로 걸로. 네.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은행들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그 기업들 실적 2분기에 되게 네.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네네네.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9일 기준으로 보면 S&P 500, 네. S&P 500 기업들 실적 추정치가 2분기에 이익이 한 60% 이상 증가했거나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네. 어쩌면 그거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되면서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지난주에 신고가를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팩트셋 자료를 보니까 2분기에 S&P 500 네. 기준으로 63.3% 늘어날 거다. 굉장히 높은 이렇게 수치입니다. 나왔고 네. 이거는 이제 2009년 4분기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다시 실적이 맞습니다. 확 튀었을 때 맞습니다. 그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가장 네. 좋은 네. 이런 증가율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어쨌거나 작년에 워낙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이 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나빠졌던 부분이 있고 음. 그걸 기반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 지금 2분기까지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당연하고 네. 3분기부터는 이게 이익 증가율이 추정치로는 한 20%대, 4분기엔 10%대 증가율로 낮아지는데 네. 이 구간에서 이제 기업 실적들이 과연 기대치 대비 어떨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피크가 되고 있고 기업 실적 증가도 네. 실적 자체가 아니라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증가분이 피크가 되고 다시 3분기, 4분기 되면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이제 월가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모 증권사 이제 본사분들을 만났는데 네. 기업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번 실적이 나올 때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 기업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매출도 봐야 특히나 되나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주요 기업들의 매출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마 매출 수치도 이번에 아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건데 또 신상무님 또 IT 기업들 많이 보시는데 IT 쪽은 맞습니다. 굉장히 좋다는 또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또 기업 실적이 좀 떨어질 거를 이제 증가가 떨어질 걸로 이제 맞습니다. 보는데 여러 가지 이제 또 리스크 요인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맞습니다. 리스크 요인들이 좀 네. 나오고 있죠. 네. IT 기업들 계속 얘기를 계속 되게 이슈가 좋게 됐죠. 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IT 기업에 되게 안 좋은 이런 맞습니다. 이슈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9일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경쟁 촉진에 대한 행정명령 네. 이거에 이제 서명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 뭐 기술, 의약품, 농업 등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에 대해서 경쟁을 촉진한다. 네. 예, 독점을 막는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도했지만 이 행정명령은 결국 빅테크들을 맞습니다. 정조준하는 거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그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네. 70년대 레이건 이후에 우리가 이런 어떤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계속했는데 결과적으로 40년의 실험은 끝났고 그냥 독과점만 부추겼고 예. 오히려 이렇게 양극화만 조장을 했다. 음.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에 그 한 12개 정도 연방 정부 기관들하고 해서 네. 한 72개 정도의 항목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바꾸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 네네. FTC가 네네. 상당히 이제 조사를 좀 강하게 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아마 아마존, 여기도 구글, 페이스북 이런 맞습니다. IT 기업들. 네. 여기 우리 월스트리트에도 다녔지만 리나칸이라고 하는 콜롬비아대 교수가 네. 워낙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FTC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M&A를 직접적으로 멈출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고 과거 M&A도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이 빅테크들에 어떻게 보면 너무 독과점화돼 있는 부분들을 좀 막겠다. 근데 이제 그 IT 기업만 얘기한 건 아니고 이번에 의약품 분야나 농업 분야나 여러 가지 있어서 뭐 철도, 항공에도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뭔가 불필요하게 운임을 많이 받거나 취소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거나 해서 그런 어려운 기업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겠다. 그다음에 인터넷도 트럼프 정권 들어오면서 사용료를 이렇게 차등적으로 부과하던 부분들을 망중립이라고 해서 똑같이 부과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당장 행정명령 서명한 거 가지고는 주가가 크게 좀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네. 아무래도 어떤 이벤트, 뭐 실제 조사한다든가 조사 결과가 맞습니다. 나왔다든가 하면 사실 실적에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가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정책들은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바이든 정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반기에 또 이런 실적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요인 중에 증세 이슈도 아직 죽지 맞습니다. 않고 살아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법인세 인상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인상 이걸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데 아직은 살아있는 이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G20 주말에 이제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증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글로벌 최저한세 이미 저기 G7 때 이미 얘기했던 거 이걸 다시 추인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맞습니다. 15% 최소 15%의 법인세를 각국이 좀 매겨야 된다. 또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사업장이 없다고 그래서 세금을 그 나라에서 안 냈는데 사업장이 없어도 일정 부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그것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지금 있으니까 이게 기업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에 있더라도 그게 또 반영이 돼서 현재 또 주가에 또 반영이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G20 이제 발표는 이제 재무장관들이 이제 합의문을 발표를 한 거고요. 정상회담은 지금 10월 말에 로마에서 10월로 돼 있죠. 로마에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 발효는 2023년부터 될 예정입니다. 로마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참 여행이라는 게 참 이렇게 낯설은 그런 것들이 취재를 굉장해서 한번 로마를 가고 싶은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G20에 좀 가기가 힘들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인 기업 실적 증가 꼭지점 이 이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데요. 드러나는 인플레 민낯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지표 발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월가에서 주목하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니에요? 13일 날 나오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이게 지난 5월에는 5%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와서 2008년 이후에 그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일단 월가는 6월에도 한 5% 정도 나올 거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6월에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좀 있죠. 그렇죠. 예. 어떤 그죠. 어떻게 부분이죠? 보면은 그 기존까지 어떤 물가는 작년 코로나 때 워낙 이제 한꺼번에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베이스 대비 높은 상승률이 나오는 게 당연했는데 음. 이제 코로나의 효과가 점점 사라지는 6, 7, 8 하반기로 갈수록 이 정말 이렇게 코로나를 지웠을 때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운 민낯 인플레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6월부터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어떻게 나올 거에 따라서 인플레 우려가 좀 더 강해질 것이냐, 아니면 맞습니다. 좀 잠잠해질 것이냐 맞습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맞습니다.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잘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는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5%더라도 뭐 작년에 워낙 낮았으니까 네네. 뭐 이럴 수 있다 네네. 생각할 수 있는데 6월부터 이제 쭉 오르기 시작하니까 네. 계속 높다 그러면 이게 작년 코로나 효과 말고도 뭐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중고차 가격 이게 다시 5월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데 상당히 좀 기여를 했잖아요. 중고차 굉장히 가격. 이슈가 되고 예.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고차 가격을 이렇게 자세히 본 게 저도 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운영업계에 지금 16년째 있는데 거의 중고차 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자동차 경매업체 네. 맨하임이라는 데서 이제 네네. 중고차 도매 가격 지수를 내는데 네. 이게 6월 달에 전달보다 1.3% 떨어졌대요. 맞습니다. 쭉 그래프를 보면 뭐 거의 수직 상승하다 맨 끝에 조금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물가 우려가 좀 덜어지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고차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이 네. 이제 지수로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50% 정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왜냐면은 중고차라는 거는 시간 지나면 가격이 하락해야 정상인데 그렇죠. 오히려 그냥 중고가 더 가격이 올라가는. 근데 이거 조금 그 전 상황들을 좀 보시면은 작년 5월에 세계 2위 렌터카 업체, 미국의 2위이기도 하고 세계 2위 렌터카 업체가 허츠라는 업체가 파산을 했습니다. 예, 유명하죠. 그러면서 예. 이 어떻게 보면 렌터카를 빠르게 이제 밀어내면서 시장의 어떤 중고차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반기에 갑작스레 경기가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지금 여행 수요가 지금 국내 미국에서. 여행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제주도에 가서도 렌터카가 없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작은 차, 뭐 소형 레이 같은 정도의 작은 차도 지금 10만 원이 넘어갈 정도로 해도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중고차 가격을 이끄는 거는 그런 수요에 따라서 개인들이 중고차를 사는 게 아니라 이 렌터카 업체들이 급하게 차를 사들이면서 왜냐하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신차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급하게 사면서 오른 측면이 많고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나 여행 수요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경기에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미국 소비자 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움직이는데 되게 갑자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의 있고요. 뭐 상승률의 한 3분의 1 정도는 중고차 가격이다 이렇게 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게 좀 어떻게 되냐 이제 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몇 가지 이제 또 물가 상승을 좀 요인할 수 있는 네. 요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유가 상승세 이게 네네네. 좀 심상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산유국들 모임인 오펙 플러스 네네네. 여기서 이제 증산 합의를 7월 달에 이제 합의를 못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막 유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이게 막 75달러 이상 배럴당 75달러 서부 네. 텍사스 기준으로 네.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러는데 네. 어쨌거나 상승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 오펙이 지금 합의를 못 하고 있는데요. 합의를 네. 못 하는 이유가 이 오펙의 빅2는 이제 사우디랑 UAE입니다. 네. 근데 이 두 나라가 일단 유가가 굉장히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펙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게 되냐면 하루에 몇 백만 배럴 정도를 우리가 생산을 늘릴 건데 각 나라가 이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UAE가 자기 할당량을 늘려달라. 지금 유가를 통해 더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할당을 높여달라는 걸로 사우디랑 계속 지금 좀 논쟁을 하면서 이 합의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또 폭염. 지금, 맞습니다. 예, 저기 미국, 뭐 캐나다 이런데 폭염도 또 하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이제 미국 본토의 평균 기온이 6월달에 맞습니다. 사상 최고를 기록했답니다. 그리고 뭐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뭐 사진 보면 캘리포니아 지금 어휴, 저수지 바닥이 쫙쫙 아이고야. 갈라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그럼요. 가뭄이기 때문에 더 문제는 수력 발전이 어려워져서 맞습니다. 전기요금이 상승한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봐야 중요한 되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CPI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네. 핵심 CPI라 그래서 코어 CPI라고 얘기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후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 농산물과 에너지를 뺀 나머지 물가를 네. 코어 CPI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거로 하지만 이제
이런 농산물의 에너지가 결국 다른 맞습니다. 물가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딱 요거 때문만 아니라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전반적인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요거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물가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2019년 대비로는 어느 정도 올랐을까 보면 현재까지는 2.2% 정도 지금 네. 상승한 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세운 목표가 보통 물가 상승이 2%에서 2.5%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 연준도 일단은 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 6월, 7월 뭐 맞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 좀 추이를 좀 보면서 판단을 좀 네, 해야 될 것 중요한 같습니다. 지표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슈인 드러나는 인플레 민낯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월가와 중국의 밀월. 네. 예. 이게 강제 파경을 맞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지지난주 이제 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디디 출신이라고 맞습니다. 중국판 우버란 네네네. 회사가 지금 미국에 상장을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막 조사를 하고 지금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네네네.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점점 파장이 커지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네. 디디추싱이라는 회사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 굉장히 네. 훌륭한 회사입니다. 이제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지만 네. 우버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입자도 더 많고 실적도 훌륭한 회사인데 예. 그 상장 전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미국 증시에 시가총액은 한 70조 원 정도, 그다음에 한 5조 원의 어마어마한 공모 금액을 조달하면서 알리바바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큰 공모 금액을 기록하면서 중국 기업 중에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주목을 받았는데 네. 하자마자 이틀 만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이 뭔가 탄압을 하거나 제재하는 거 봤어도 블랙리스트도 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예. 근데 중국 당국에서 바로 이 회사를 규제를 하면서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주가가 이제 한 30-4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앱스토어에서 이제 신규 가입을 막기 위해서 디디추싱 앱이 모두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또 관련된 관계사 앱까지 25개 앱이 모두 삭제가 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사안 자체가 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조치를 하네요. 맞습니다. 저기 디주싱뿐 아니라 옆에 다른 회사들도 지금 유탄들을 막 맞습니다.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와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단순히 좀 뭐 이런 미중 갈등보다 이제 월가하고 네네네. 중국 IT 기업의 밀월 네. 요게 깨지는 걸로 한번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맞습니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잠깐 예. 이게 슬라이드 한번 예. 보여드리면은 예. 한 월가랑 사실 중국의 IT 기업들은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굉장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이시는 알리바바, 바이두 또 오른쪽 아래는 핀도더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끌어모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중국 기업들을 투자하면서 보면 좀 특이한 게 중국 기업들은 지배구조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지배구조를 VIE라고 해서 VIE요?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단어로는 좀 어려운데 그 이 VIE라는 어떤 그 형태, 그 변동 지분 실체라는 단어도 네. 어려운 그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조세 회피처인 케이만 군도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거를 사실 미국에 상장하는데 미국의 나스닥이 의외로 이 상장 여건이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쉽게 상장해줬고요. 네. 적자가 나는 기업들에 대해 쉽게 상장해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공모 금액이 크면은 이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보통 3에서 4% 정도 수수료를 받게 되고요. 예.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또 투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현재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한 250개 정도 되고요. 네. 시가총액이 한 2,300조 정도, 2조 네, 달러 2조 넘는 달러? 금액에 예.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비즈니스맨들인 이 월가는 굉장히 중국 기업들 상장을 통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면서 네. 계속 이런 관계들이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관계들을 유지했던 거죠. 엄청난 수익을 얻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 월가 기업들이 이런 맞습니다. 중국 기업들 맞습니다. 상장시키면서 맞습니다. 또 그 중국 기업들은 또 미국에 상장하면서 또 뭘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로비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정권에서 사실은 중국 기업들을 계속 공격할 때도 가장 많이 반대를 했던 게 사실 월스트리트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특이하게도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네. 개입을 해서 이번 디디추싱 사태로 중국에서 발표를 한 거는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이제 미국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허가를 하겠다. 네. 나라의 허가를 받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VIE라는 그 어떤 특이한 지배 구조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하여튼 이게 싸움이 이제 미중 간의 싸움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좀 갈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제가 짧은 슬라이드인데요. 네. 그 지금 현재 어떤 이 안에 있는 본질은 음.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이번 디디 추싱도 결국에는 어떤 디디 추싱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미국에 상장하면서 미국 정보로 흘러들까 하는 어떤 두려움들. 그다음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데이터를 중국으로 가져갈 것 같은 두려움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과거는 네. 무역 가지고 지금 막 싸우는데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어떤 이번 디디 추싱 사태 이전에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N2그룹 상장을 철회시키기도 했고요. 지난주에는 또 임상 실험을 하는 기업들, CRO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이 임상 데이터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당연히. 기업들에 예. 대해서 또 기준을 정해서 규제를 하면서 사실 음. 관련 기업들 주가가 또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디디 추싱 사태까지 온 거라 중국 정부는 지금 이 데이터 보안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이거는 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IT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들이 그동안 비즈니스 측면에서 논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각 정부에서 데이터의 보안이 들어온 이슈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쩌면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는 거는 굉장히 좀 까다롭지 않을까. 과거 네. 같은 어떤 그런 상장을 통해서 월스트리트가 수익을 많이 내는 어떤 그런 국면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미국이 좀 중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하는 거를 좀 규제를 한 여러 가지 법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거꾸로 이제 중국이 맞습니다. 아예 자기들 기업 맞습니다. 뭐 미국에 상장 못하게 했다고 나서는데 그 핵심 사실 맞습니다. 데이터 안보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는 들어야 된다. 사이에 이제 이거죠? 말씀을 네. 드리면 이 홍콩 시장이나 중국 본토가 상장 여건이 굉장히 또 낮아졌습니다. 그 사이 1, 2년 사이에. 그러면서 이미 사실은 공모 조달 금액이 지난해 미국을 넘어서면서 이제 미국에 조달하지 않아도 중국에서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는 건 또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되면 월가랑 미국 IT 기업의 밀월 관계는 이제 깨지고 완전 이제 그렇죠. 중국 IT 기업들 홍콩에 상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좀 그렇습니다. 진행이 될 것 네. 같네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이슈인 월가와 중국의 밀월 네. 강제 파경에 이르게 됐다. 뭐 이 이슈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7월 12일 월요일 월스트리트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평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 발표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10여 년 만에 가장 좋은 실적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피크를 치면 내려갈 길만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성구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월가의 관심이 쏟아집니다. 작년 코로나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물가가 다시 올랐던 게 6월부터입니다. 물가 지표를 더 자세히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중국이 미국에 상장한 디디 추싱을 조사하면서 촉발된 디디 사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월가가 자금을 끌어다주고 중국 IT 기업이 상장 편의를 받는 밀월 관계가 더는 어려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무역에 이어 데이터를 둘러싼 미중 경제 갈등 2라운드의 추이가 어디로 가는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거의 마칠 때가 다 됐습니다. 신종민 상무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오늘도 많은 주제들 다뤘는데요. 네. 정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과 이벤트가 있었고요. 또 이게 델타 변이로 이 코로나가 워낙 확산세가 빠르다 보니까 개인의 건강이나 또 투자하시면 투자의 어떤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7월 12일 월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으면 아래 채널 구독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세 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텍톤 투자자문의 주식운용본부장 신종민 상무님이셨고요.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